안녕하십니까, 김철령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내 하청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내 하청이라는 게 도급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급 계약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사내 하청 내지는 도급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노동법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법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도급 계약도 아니고 노무도급은 이게 도급과 파견과 막 섞여가지고 개념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학생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도급과 파견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사내 하청 문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문제입니다. 언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현대자동차에서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단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오른쪽 바퀴를 다는 정규직의 급여는 왼쪽 바퀴를 달고 있는 비정규직, 즉 사내 하청 노동자보다 급여가 2배 이상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을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처음부터 전체적인 라인을 가지고 도급을 주고 그거를 사내 하청으로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자리에 정규직들이 퇴직이나 사직이나 이런 등을 이유로 인해서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사내 하청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 하나를 전체를 띄어서 이거를 도급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근무는 정규직이 일하던 자리는 그대로 정규직이 일하고, 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빈자리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급의 성격이 상당히 흐려지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04년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생산공정 모두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급 계약을 했는데 불법 파견은 또 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파견의 특성은 뭐냐?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그것이 파견이죠. 그러면 도급의 특성은 수급인, 즉 하청업체가 자율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하청업체의 노동자에게 도급인, 즉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수급인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근로자, 즉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사내하청 사장이 업무 지시를 해야지 그게 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그 다음에 사내하청 근로자가 혼재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관리자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아무런 작업 지시를 하지 않고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은 사내하청의 사장, 즉 보통 소사장들이죠. 소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다시 또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이
혼재해서 작업을 하면은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2004년도에 이거는 형식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파견이다. 근데 파견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견법은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파견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불법 파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불법 파견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법에 보면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고용 간주 규정에서 고용 의무 규정으로 규정 자체가 바뀌긴 했지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문제됐을 시기인 2004년, 5년 그 당시에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내하청 근로자인 최병승 씨가 나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사내하청 업체에서 해고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최병승 씨가 그냥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법적으로는 자기 사용자가 사내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사내하청 업체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병승 씨는 본인이 대표해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사용자로 지정을 해서 즉 현대자동차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최병승 씨의 구제 신청을 보고 이거는 사용자가 잘못됐다. 현대자동차는 그 최병승이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적법한 구제 신청이다 라고 해서 구제 신청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하면은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최병승 씨는 다시 행정법원으로 들고 갔습니다. 행정법원 1심에서도 이 사건이 첨예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1심은 최병승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적법한 노무도급이다. 적법한 도급계약이다. 이것은 사내하청으로 그러니까 이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 판결하신 분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사건 판결문 쓰신 유명하신 이론을 겸비한 훌륭하신 판사님인데도 그 당시에는 이걸 불법 파견으로 보지 않고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2심에 올라가서 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심에 있는 고등법원 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병승 씨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병승 씨가 현대자동차의 직원이다, 정규직 직원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산해하청 노동자가 승소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1심 법관과 2심 법관은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판결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산해하청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급심에서 불법 파견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용감하게 법에 맞춰서 이거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파장이 전체 산업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현대자동차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병승 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5, 6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고 뭐 또 다시 대법원 가고 그랬으니까 5, 6년이 더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자동차는 최병승 씨와의 소송에서 진 후에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병승 씨는 개인이 혼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산해하청 근로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최병승 씨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승 씨는 나 혼자만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또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삼았습니다. 즉 최병승 씨의 주장은 나는 산해하청 노동자들, 산해하청 근로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판결의 취지가 모든 산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최병승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최병승 씨 판결을 보고 모든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즉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니까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맞섰느냐? 현대자동차는 최병승 씨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 패소했는지를 명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병승 씨 케이스는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증거 자료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는 최병승 씨의 케이스는 일반적인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케이스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산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승 씨 판결이 그 이후에 이어진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싸웠습니다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판결들도 거의 대부분 최병승 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산해하청을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고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지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소송을 제기했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언론에서 그 문제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게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최근에 로봇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사내하청 문제가 뭐 로봇 도입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의 효율화라든가 뭐는 여러 가지 그 로봇을 도입하게 된 원인이 있겠지만 사내하청에서 패소한 것도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소송에서 패소해서 더 이상 사내하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그건 현대자동차만 그런 것이고 다른 또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사내하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케이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내하청이 최초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뤄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계약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